작년 늦은 봄이었다. 남자친구 후월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읽는 순간 한숨이 절로 나왔다. 자기, 올해도 꽃구경을 잊었네.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또 깜빡했구나. 후월은 해마다 꽃구경을 가자며 초대했지만 나는 매번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고 그게 벌써 몇 년째다. 지난해는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바쁘고 힘들었던 것 같다. 해야 할 일은 여기저기서 툭툭 튀어나왔고 일에 떠밀려 살다 보니 걸핏하면 밤새워 야근하는 등 온종일 허둥지둥 지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습관적 미루기, 강박성 인격 장애, 스트레스 중독 등 심리 전문가들이 진단한 각종 증세가 수두룩한데 그게 전부 내 얘기인 것만 같다. 매일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오면서 차창에 비친 도시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알 수 없는 우울감이 올라온다. 때때로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일까 반성한다. 방은 언제나 지저분하고 너무 바빠서 가족이나 친구들을 챙기는 일은 늘 뒷전으로 밀린다. 책상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피트니스 클럽 회원 카드, 2번 듣고 그만둔 한 달짜리 수영 교실에 창문가에는 시든지 오래된 꽃, 이사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책장 정리는커녕 바닥에 나뒹구는 책들. 정말이지 내 삶은 우아함과는 거리가 멀다. 인간관계도 항상 뜻대로 안 된다는 느낌이 든다. 살면서 맺게 되는 모든 관계가 나를 채워주기보다는 오히려 갉아먹는 것 같아서 새벽에 문득 잠에 깨면 알 수 없는 서러움이 밀려온다. 받는 것도 별로 없이 늘 주기만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은 내가 주는 호의를 당연하게 여긴다. 아무리 노력해도 티가 안 나는 인생은 초라하기만 하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면 눈물샘이 터지고 나는 어느새 후회투성이 슬픈 운명의 주인공이 되어버린다. 어느 주말 아침에 나는 꼬박 2시간을 울었다. 고작 전선 하나 때문이었다. 오랜만에 여유있게 브런치를 즐기고 싶었는데 믹서기의 전원 연결선이 보이지 않았다. 주방을 다 뒤집어 엎어서라도 찾고 말겠어. 아니, 이렇게 손바닥만한 주방에서 어떻게 전선 하나를 찾을 수 없지? 1시간이 지났지만 소득이 없었다. 찾느라 짜증나고 못 찾아서 우울하고 영원히 못 찾을 것 같아 절망한 나는 깊은 상실감과 혼란에 빠져 그만 식탁에 엎드려 펑펑 울었다. 우리는 한평생 무엇인가를 찾고 또 찾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할까. 전원 연결선쯤이야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 못 찾아도 그만이지만 스팀 다리미 실종 사건은 가장 황당한 미스터리였다. 스탠드까지 포함하면 좋기 1m가 넘는데 말이다.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 보니 택배 아저씨한테 넘겨받은 후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다. 급히 외출하느라 현관문 옆 벽에 아무렇게나 기대 놓았는데 그때 본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혹시 가족 중 누군가 쓰지 않는 물건인 줄 알고 내다 버렸을까? 캐물어 보니 스팀 다리미인지 뭔지 하는 물건은 본 적도 없다며 다들 손사래를 쳤다. 마지막에 엄마의 한마디로 사건은 깨끗하게 끝나버렸다. 자기 물건은 자기가 챙겨야지. 그때는 뭐하고 이제 와서 식구들을 잡고 난리니 너는. 그때 나는 왜 울었을까? 전원 연결선이나 스팀 다리미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언제나 뒤죽박죽인 채 정리가 안 되는 일상 때문이었을까? 결국 주말 아침 기분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 공감했다. 워라밸은 포기한 지 오래되었고 선택의 기로에서는 언제나 결정장애의 딜레마에 빠지고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에 머리는 지끈지끈. 나는 왜 늘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갈까? 이번에 바쁜 일만 끝내면 제대로 정리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에 떠밀려 다시 악순환을 받기에 눌려 허우적댄다. 항상 이런 식이었고 이게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른다. 아픈 만큼 성숙하다고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겠다고 맹세하며 가끔 부지런을 떨 때도 있다. 잡동사니를 치우고 일상을 단순하게 만든다. 할 일을 계획하고 인간관계도 요령있게 관리한다.
하지만 이렇게 말끔한 날은 며칠뿐, 이내 번잡스러운 삶이 다시 시작된다. 자질구레한 일들에 감정을 낭비하면서 하루하루 나태해져가는 일상을 쳇바퀴 돌듯 반복하는 나는 정령 구제불능일까? 최근 몇 년 동안 신문사나 잡지사의 청탁을 받아 사회 저명 인사들을 인터뷰할 기회가 자주 있었다. 그 덕분에 나는 한 분야에서 최고 위치에 있는 분들의 삶을 살짝 엿볼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그들의 삶에 놀라운 공통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이 놀라울 만큼 단순하다는 것이다. 예전에 나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뛰어난 무언가가 있다고 믿었다. 인터뷰를 해보니 역시 확실히 남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두뇌가 뛰어나거나 억세게 운이 좋다는 등의 장점이 아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들이 이룬 빛나는 성과 뒤에는 단순함의 논리가 숨어 있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일은 적게 하되 좋은 일은 많이 하는 것이었다. 이 말의 핵심은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릴 줄 안다는 것으로, 그들은 이런 습관으로 복잡한 일은 단순하게 하고 불필요한 일은 모조리 배제함으로써 모든 역량을 자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했다. 그들은 목표와 비전이 분명했고 신념은 콘크리트처럼 강했다. 물론 살면서 기복이 있거나 슬럼프도 숱하게 겪었지만 이로써 외부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는 일은 거의 없었다. 보통 단순함이라고 하면 본능을 거스르는 무엇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성공을 말하는 자기계발 서적들은 대부분 자기 삶을 스스로 당당하고 힘차게 헤쳐나가는 사람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 책에는 대개 이런 모습이 그려진다. 왼손으로 아기를 안고 오른손으로 우아하게 결제하는 여성의 모습.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동시에 취미생활도 즐기는 남자의 모습. 자유로운 영혼과 뛰어난 외모를 겸비한 모습 등이 그런 것이다. 그 결과 우리의 잠재의식에는 다방면의 능력이 뛰어나야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성공의 사다리를 더 빠르게 밟고 올라가게 된다는 고정관념이 자리를 잡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묻고 싶어지는 것이 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간단한데 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그토록 극소수에 불과할까?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이런 심리적 압박과 본능을 이겨낼 수는 없기 때문으로, 이는 단순한 삶은 아무나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1925년 여름, 중국 군벌 시대의 주역 한가운데 한 사람인 장쉐량이 북양 군벌의 대장 장중창과 차를 마시며 한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때 호위무사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더니 한 신문기자가 인터뷰를 청한다며 명함을 건넸다. 장중창은 명함을 힐끗 보고는 다짜고짜 이렇게 외쳤다. 죽여버려. 장쉐량이 너무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묻자 장중창이 미간을 찡그리며 대꾸했다. 그놈의 명함을 보니 직함만 10개가 넘더군. 그놈은 분명히 자기 과시에 심한 녀석으로 절대 좋은 놈이 아닐 거야. 차라리 없애버리는 편이 낫지. 명함에 적힌 직함 개수만 보고 한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다니, 그가 사람 목숨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와 더불어 직함이 많아도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하거나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에피소드에서 알 수 있다. 현대인은 처음 만난 사람과는 명함부터 교환하며 인사를 나눈다. 그런데 어떤 명함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어지러운 경우가 있다. 앞면도 모자라 뒷면까지 직함 수십 개가 빽빽이 나열되어 있는 명함도 있다. 문제는 그런 사람일수록 직함 간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들이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앞에서는 문학예술협회 회원이라더니 뒤에서는 마케팅 전문가란다. 이래서야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종잡을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명함에 새겨진 직함이 많을수록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명함에 새겨진 직함이 많을수록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를 작디작은 네모 종이에 몽땅 다 담고 싶어 한다. 이는 직함이 곧 자신의 몸값이라는 과시욕에서 나온 행동이다.
하지만 몸값은 비즈니스 세계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명함에 적힌 하나의 직함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에 충분할 때가 많다. 심지어 유명 인사들 중에서는 자기 이름 하나만 적은 명함을 건네는 이도 있다. 많은 직함을 깨알같이 나열한 명함은 목숨까지는 아닐지라도 단번에 평가절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할지 모르니 조심하자. 해마다 연말이 되면 문화계에서는 각종 포럼이나 총회 같은 행사가 빈번하게 열린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거나 관련 인사를 초빙해서 조언을 듣기도 한다. 이런 행사는 참가 자격이 비교적 엄격하기 때문에 사전에 대상자의 이력서를 요구하여 심사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연말에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는 유명 콘텐츠 업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다. 나는 친구 한 사람과 함께 가기로 약속했는데 친구에게서 행사 전날까지 초대장을 받지 못하는 연락이 왔다. 나는 친구에게 이력서를 어떻게 보냈냐고 물었고 잠시 후 그가 보내온 이력서를 보고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다. 그가 보낸 이력서에는 B제약회사 교육 담당 CEO, A대학 마케팅학 MBA 전공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도 기가 차서 내가 물었다. 왜 B제약회사 특별계약 작가라고 쓰지 않았어? 그동안 건강 관련 글도 많이 써왔고 지금은 SNS 구독자만 5만 명이 넘잖아. 그의 대답은 이랬다. CEO라고 하면 고위직으로 보여 선정될 확률이 높을 줄 알았지. 제약회사 교육 담당 CEO라면 이름값은 매우 높긴 하지만 콘텐츠 업계가 생각하는 크리에이티브와는 별로 관련이 없다. 너도 나도 참여하겠다고 해서 경쟁이 치열한 행사에 아무도 관련 없는 사람이 와서 머릿수만 채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기 PR을 하고 싶다면 때와 장소,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것도 단사리의 하나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작년에 세계 여성 지도자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런데 강연에 나선 유명 작가가 연단에 오르자마자 이런 말을 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한 적이 있는데 명함을 건네봐는 진행자의 표정이 안 좋더군요. 알고 봤더니 제 명함에 칼럼니스트, 심리상담사, 영어 번역 전문가, 국제 아로마 테라피 전문가, 미용협회 이사 등 직함이 너무 많아서였어요. 그녀는 이렇게 청중의 웃음을 끌어내더니 진행자가 이런 농담도 하더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 그 무게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세요? 어떤 사람은 그 여성 작가가 그간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고 또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며 여기까지 왔는지 감탄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이 일이 있은 뒤 자기 삶을 전혀 다르게 평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제 인생을 10년 단위로 끊어서 돌아보니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었음을 깨달았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소중한 경험도 많이 쌓았고 얻은 것도 많았다. 하지만 그녀는 부득이한 상황에 떠밀려 억지로 선택한 적도 많았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녀는 이런 말로 강의를 마무리했다. 제 시행착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부터는 오로지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할 겁니다. 지금은 본인이 가장 원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인 심리상담사의 길을 선택해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고 있고 심리 분야 베스트셀러를 몇 권 펴낸 작가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다. 언젠가부터 그녀 명함에는 심리상담사라는 단 하나의 직함만 적혀 있다고 한다. 작가는 심리학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얻게 되는 부수적 직업일 뿐 자신은 어디까지나 심리상담에 나머지 삶을 바치겠다고 했다. 나는 단순하지만 묵직한 의미가 도사린 그 직함이 그녀의 품격을 말해준다고 생각했다.